자, 이제 교재 242페이지 화면에는 뭐 이제 간단하게 부채성 충당금이라고 나오는데, 부채성 충당금, 이제 지난 시간에 242페이지 부채성 충당금하고 평가성 충당금, 요걸 이제 비교해서 설명할 것인데, 부채성 충당금은 장래의 지출에 대한 준비로 적립하는 것으로 단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의 지출이 확실한 경우에 당해 연도 비용으로 미리 땡겨서 우리가 충족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수선 충당금, 판매 보증 충당금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부채성 충당금이 왼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리고 장기 수선 충당부채, 판매 보증 충당부채 이렇게 나와 있고, 평가성 충당금은 대손 충당금, 감가상각 무계액. 자, 그래서 이제 평가성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에 보면 대손 충당금하고 감가상각 무계액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대손 충당금, 감가상각 무계액. 대손 충당금은 뭐에 대한 그 평가다? 매출 채권에 대한 평가고, 감가상각 무계액 같은 경우는 자산과 관련된 거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밑에 보면 충당부채는 사건이 발생하면 실제 자원의 유출이 있어 이에 충당할 목적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충당 목적이다. 이래서 충당부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고, 자, 평가성 충당금은 사건이 발생해도 실제 자원의 유출이 있는 것이 아니며 자산의 장부 금액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부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평가하니까 어떤 그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이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예제. 자, 시내 타이어 주식회사는 타이어를 판매하면서 1년 이내에 타이어에 문제가 발생하면 타이어 교환 그 서비스료만을 받고 타이어는 무료로 교환해 주기로 보증하였다.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1년간 반환율은 2%이고 타이어 한 개의 평균 원가는 10만원이다. 당 회계연도 말까지 1,500개의 타이어가 판매되었다. 판매 시, 결산 시 판매 보증 충당 부채에 관한 수정 분개를 하라. 자, 일단 이제 우리가 2%라고 했으니까 그 지금 반환율의 지금 평균 원가가 10만 원이죠. 그래서 평균 원가가 10만 원이면 전체가 얼마야? 평균 원가가 10만 원이면 1,500개 타이어가 판매됐고, 그다음에 10만 원 이러면은 1억 5천이 되는데 여기에 0.02%니까 3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판매 보증 충당 부채가 그 대변에 300이 나오고, 그다음에 판매 보증비가 차변에 이제 300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연도에 반환된 타이어는 모두 25개이고, 개당 교환 서비스료는 2,000원이었다. 그래서 이제 보증수리 교환 시에 보면, 보증수리 교환 시에 이제 지금 보니까 지금 판매 보증 충당 부채만 잡아놨고, 다음 연도에 반환된 타이어가 25개다. 그래서 개당 서비스료는 2,000원이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25개 곱하기 2,000원 이렇게 하면은 현금이 이제 5만 원이 들어오고 대변에 용역 수익이 잡히면서 판매 보증 충당 부채 중에서는 지금 반환된 타이어가 25개고 25개면 얼마야? 지금 10만 원씩 하면은 250만 원이죠.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반환이 됐으니까 판매 보증 충당 부채를 설정해 둘 필요가 없으니까 판매 보증 충당 부채를 250만 원을 제거하고 제품 250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 더 이상 부채가 아니니까. 자, 제품은 왜 250만 원? 차변에 좀 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발 채무와 충당 부채입니다. 자, 금액의 추정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추정이 가능하면 이제 어떻고 추정이 불가능하면 어떻다. 그래서 이제 발생 가능성이 높게 되면 충당 부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정이 불가능하다 이러면 우발 채무로 해서 주석 사항에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발생 가능성이 낮다 이러면 추정 가능할 경우에도 우발 채무, 그러니까 추정 가능하다 손치더라도 발생 가능성이 낮다 이러면은 우발 채무가 되고, 추정이 불가능하다 이러면은 공시가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243페이지 비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에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사채가 뒤에 나오는데, 일단 비유동 부채의 개념부터 한번 본다는 거죠. 사채 보지 말고 비유동 부채가 지금 화면에 보면 사채 가격 결정밖에 안 나온다. 바로 잡아놓은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비유동 부채의 성격을 한번 봅니다. 비유동이란 고정 부채 또는 장기 부채라고 하는 것으로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장기 채무를 말한다. 그래서 비유동 부채는 상환 의무가 1년을 초과하는 장기 부채이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기 자금을 확보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원금 상환 시에는 고정 부채의 특성상 거액의 자금이 일시에 지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자금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재무상태표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하게 되는데, 자, 이는 단기적인 지급 능력에 관한 정보와 장기적인 미래 현금 소유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비유동부채의 종류를 살펴보니까 장기금융부채, 충당부채,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부채,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장기금융부채 보면 장기차입금, 사채, 장기매입채무, 장기미지급금, 임대보증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충당부채는 판매보증충당부채, 수선충당부채, 폐지급여 충당부채. 이연법인세 부채는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법인세법 있죠. 법인세법에서 그 일시적 차이를 유발하는 유보사항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유보사항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걸 이제 제대로 알게 되면 앞에서 이연법인세 자산도 설명을 했었지만 뭐 그거를 이제 떠올리면 된다.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부채의 경우에는 장기선수금이다. 자, 장기금융부채가 기간이 경과하면 상환해야 하는 시점이 1년 이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때 장기금융부채가 1년 이내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처음에는 장기금융부채였는데 기간이 경과해서 재무상태표일 기준으로 다음 회계기간 전에 상환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는 부채는 유동부채로 재분류를 해야 됩니다. 즉 부채가 발생한 당시에는 비유동부채로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에는 재무상태표일 기준으로 1년 기준을 적용해서 유동부채로 표시해 주어 기업의 단기지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다. 자, 이러한 부채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뀐다?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게 유동부채로 분류한 후에는 별도로 구분 표시를 한다. 그래서 장기차입금 총액이 3천만 원인 경우 다음 회계연도 중에 상환일이 있는 금액이 1천만 원이라면 총 3천만 원 가운데 2천만 원은 비유동부채인 장기차입금이 되는 거고 1천만 원은 유동성 장기차입금으로 재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유동부채로 보고를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입니다. 기업이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장기간 현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장기차입금이란다. 그래서 은행 등으로부터 장기간 차입한 경우에는 장기차입금 계정의 대변의 기록을 하고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장기차입금 계정의 차변의 기록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유동성 장기금융부채인 장기차입금은 조달한 이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따라서 상환일이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로 도래한 경우에는 비유동부채인 장기차입금을 유동성 장기금융부채라는 계정으로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해서 유동부채로 재분류를 한다. 자, 이게 뭐 회계학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정 처리를 회계 처리를 해봐야 하는 거죠. 자, 예지 주식회사는 3년 후에 상환을 약속하고 좋은은행으로부터 현금 1천만 원을 2017년 5월 7일에 차입하였다. 차입 시에 2019년 12월 31일, 2020년 5월 7일 상환 시 분계를 하라. 그래서 차입했을 때 현금 1천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장기차입금 1천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12월 31일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이제 1년 내로 도래하게 되니까 장기차입금이 없어지게 되겠고 유동성 장기금융부채 1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 2020년 5월 7일은 유동성 장기금융부채 이제 상환했으니까 현금 나갔겠죠. 자, 장기성 매입채무입니다. 장기성 매입채무는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결산일 현재 1년 이후에 지급일이 도래하는 부채를 말한다. 그래서 유동부채로 분류되는 매입채무는 지급기간이 단기이므로 이자 비용이 중요하지 않지만 장기성 매입채무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장기성 매출 채권을 봤을 때 현재가치 계산을 했었다. 그죠? 그래서 현재가치하고 명목금액하고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뭐가 발생한다?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장기성 매입채무는 장기성 매입채무로 분류된 어음 등은 그 기재사항이 사채와 유사하므로 사채의 회계 처리에 준하면 된다. 다만 사채와 다른 점은 만기시 지급할 명목가액과 어음 발행 시점 미래 현금으로의 현재가치의 차이 금액을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서 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가치와 미래가치가 다른 경우에는 뭐로 현재가치로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자, 예제입니다. 장기성 매입채무 현재가치 할인 차금. 주 연수는 거액의 상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액면 1억, 지급기일 1년 후에 연이자 10%의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자, 이 회사의 동일한 거래에 적용되는 시장이자율은 유효이자 12%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음의 현재가치도 알려주고 있죠. 어음의 현재가치 1억에다가 1천만 원을 가산해서 1.12, 지금 이자율 12%로 제시를 했으니까 그래서 9,821만 4,285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회계 처리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장기성 매입 채무 일단 명목가액은 1억이 되는데 상품은 9,821만 4,285원이 되고 나머지 금액 뭐예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죠. 1785, 715. 자, 어음 대금을 지급했다. 이제 어음 대금을 지급할 때 이자 10% 예약 소금을 발행을 했죠. 자, 그러니까 갚을 때는 현금 1억 1천이 되는 거죠. 1억 1천이 되고 지금 차변하고 대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1,000만 원이 뭐로 들어가 있어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178만 5,715원하고 그 다음에 10% 이자하고 1,178만 5,715원이 되고 장기성 매입 채무는 1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더 이상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대변으로 날리면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자, 결국에 이제 우리가 사채를 볼 건데 사채라는 것은 일단 뭐 늘 이야기했지만은 일반 법인이 이제 주식회사가 장기성 자금을 조달을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취득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경영권까지 뭐 이렇게 침해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사채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죠? 이거는 이제 단순히 우리가 채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일단 우리 경영권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의의를 보면 사채는 주식회사가 회사의 채무를 나타내는 증서를 발행해주고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구입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만기 보유증권하고 단기 매매증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고 발행자 입장에서는 이제 사채가 되는 거죠. 사채. 그래서 사채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만기 보유증권, 주로 만기 보유증권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만기 보유증권으로 처리하는 게 맞고, 이 단기 매매증권 같은 경우는 조금 드문 경우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지금 설명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용을 조금 보면, 사채의 가격 결정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액면 발행할 거냐, 또는 할증 발행할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구입하려는 사람, 즉 투자자가 있기 때문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얼마로 결정이 되어야 투자를 할 것인가, 투자자 입장에서 이익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채의 가격이 액면 가액인 10만 원이라고 하자. 그래서 3년 뒤에 받을 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사채는 아무런 보상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사채의 가격은 최소한 액면 가액의 현재 가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금의 현재 가치와 이자의 현재 가치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사채의 현재 가치로 잡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사채의 발행일이 2012년 1월 3일이다. 13, 14, 12년 13, 14 이렇게 3년이죠. 액면가액 10만원이고 2012년 1월 3일 날 이제 발행을 했는데 이자는 매년 이렇게 만원씩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이자의 현재 가치가 이렇게 1.1, 1.1의 제곱, 1.1의 세제곱 해서 나누게 되겠고, 원금의 현가가 10만원 1.1의 세제곱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24,869원이 이자의 현가가 되는 것이고 75,131원이 원금의 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사채의 현재 가치 10만원으로 잡는다 하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자율이 달라졌을 때가 다 문제가 된다. 2012년 1월 3일 사채의 만기일은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자, 액면가액이 10만원이고 자, 액면 이자율 10% 매년 말 지급하고 시장 이자율 11%입니다. 자, 2012년 1월 3일 보니까 이제 이때도 만원씩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걸 계산을 해보게 되면 1.11이죠. 그러니까 이제 1.11이 지금 시장 이자율, 유효 이자율을 1.11로 적용해서 계산을 하니까 이자의 현가가 24,437원이 나오고 원금의 현가는 73,120원이 나오더라. 그럼 이게 이제 사채의 현재 가치가 97,557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시장 이자율이 조금 더 비싸고 액면 이자율이 낮으니까 사채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게 해야 이 사채를 취득을 하겠죠. 그래서 97,557원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아요. 그러면 이제 사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많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경제 논리를 봤을 때 파는 사람이 유리한 입장이죠. 그러니까 조금 비싸게 팔아도 되겠지. 그래서 계산을 안 해봐도 이건 할증 반응이다.
그래서 이자 10,000원씩 계산해서 보니까 1.09.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효이자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의 현가가 25,313원이 나오고 원금의 현가가 77,220원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합쳐가지고 사채의 현재 가치는 102,533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할증 발행이 되었더라 하는 거죠. 자, 회계 처리, 액면 발행했을 때는 현금 10만원 들어오고 사채 10만원 들어오겠죠. 근데 할인 발행했을 때는 사채 10만원에 현금 97,557원이 들어오고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2,443원이 들어왔더라. 다음 할증 발행을 했을 때에는 반대가 되겠죠. 10만원, 2,533원 현금이 들어오고 그다음 현금이 10만원이 나갔고 할증 발행 자금이 얼마? 2,533원이 들어오더라 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채와 관련된 회계 처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 24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사채란 회사가 장기자금의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정해진 시기에 표시된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만기 시점에서 원금으로 상환할 것을 약속한 채무증권으로 회사채, 보통 회사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채는 주식의 발행과 함께 기업이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원천이며 발행하는 회사에서는 비유동부채로 분류를 하고 사채로 취득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운용 목적에 따라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하더라.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지금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발행회사 혁명금액 표시이자율, 이자 지급기일,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고 있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화면에 다 나왔는데, 그냥 이제 조금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 위와 같은 기본적인 발행 조건 외에도 담보 유무에 따라 담보부 사채 그리고 무담보부 사채로 구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채권의 매입자 입장에서는 담보부 사채가 안전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담보부 사채의 이자율이 무담보부 사채의 이자율보다 낮게 될 거다. 그래서 발행회사가 제3자로 하여금 만기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을 보증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를 보증사채라고 한다. 보증사채 밑줄 쳐놓고 자, 보증은 주로 이제 금융기관에 의해서 제공되는데 이때 발행회사는 보증 비용을 지불을 한다. 자,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오른쪽에 그냥 바로 사채의 종류 보니까 이제 담보 유무에 따라서 담보부 사채, 무담보부 사채, 그다음 보증 유무에 따라서 보증 사채와 무보증 사채, 상환 방법에 따라서 만기 상환 사채, 연속 상환 사채, 조기 상환 사채. 주식 전환 가능성이 있다 하면 전환 사채가 되고 보통은 이제 전환 불가능 사채라고 이런 표현을 안 쓰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 사채고 그렇지 않으면 전환 불가능 사채가 되는 거죠. 자, 사채의 발행가액은 사채의 상환기간과 시장 이자료의 이자의 연금 현가, 그리고 원금의 현가의 합이다는 거. 이건 앞에서 봤고, 24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액면 발행과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이었는데, 우리가 화면에서 살펴봤지만, 표시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으면 액면 발행,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표시 이자율보다 크면 할인 발행, 그 다음에 표시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면 할증 발행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게 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회계 처리도 잠깐 살펴봤지만, 할인하게 되면 할인 발행 자금이 나오고, 할증을 하게 되면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 나온다. 자, 그 밑에 이제 사채 발행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문단을 보게 되면, 할인 발행 자금과 할증 발행 자금은 각각 사채의 차감적 평가 계정과 부가적 평가 계정으로 향후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삼각하게 되는데, 이는 이후 발생하는 이자 비용에 가산하거나 상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사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필연적으로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채 발행비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사채의 회계 처리가 나오죠. 그래서 사채 발행 시부터 해서 오른쪽에 일단 사채 할인 발행 자금과 사채 할증 발행 자금에 대한 상각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하더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회계 원리 배웠을 때도 잘 알 건데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249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할인 발행을 하게 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이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 할증 발행을 하게 되면 사채 할증 발행 차감이 나오는 거죠. 결산 시에 이제 이자를 계산하는 게 나오고 이건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 된다. 자, 만기에 이제 만기가 됐어요. 5년 만기 사채를 발행했다. 3년 만기. 지금 문제에서는 3년 만기로 이야기하는데
3년이면 이제 현금 나가고 사채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고, 조기 상환을 했다 하면은 사채 액면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사채 상환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상각 잔액이 있기 때문에 전환 사채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데, 어찌됐든 그 사채 발행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주식으로 돌린다는 거죠. 이제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렇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것. 자, 그래서 이제 250페이지에 액면 발행 그 예시 한번 본다. 자, 주 명량은 2018년 1월 4일 장기자금 조달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사채를 발행했다. 아래 자료를 토대로 사채 발행 시 회계 처리를 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사채 액면가액 100만원이고 상환기간 3년. 자, 뭘 보여야 된다?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을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더라. 그러면 액면 발행이겠죠. 이자 지급은 연 1회다. 그럼 뭐 계산해야 된다. 이제 사채 발행했을 때 이자 현가하고 그다음 원금 현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자 현가는 지금 이제 3년이고 시장 이자율이 10%니까 교재 뒤에 3년 그 10% 연금 현가를 찾게 되면 2.4868 정도 나와요. 2.4868이 나오는데 10만원에 2.4868을 하면 248,680원이 나오고, 원금은 100만원 해가지고 0.7513, 이것도 이제 현가를 찾아라 했죠. 그러니까 이자는 매년 지급하는 거니까 연금처럼 생각을 해서 연금 현가로 계산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원금은 현가를 이제 10%에 대한 현가를 계산을 바로 하니까 0.7514, 그래서 75만 1,320원이 나온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2018년 12월 31일 현금 이제 100만원 하고 액면 발행이니까 현금 100만원 사채 액면 가액만큼 들어오겠죠. 2018년 12월 31일 주 명량이 영랑이 2018년 1월 4일 발행한 사채와 관련한 회계 처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액면 발행이니까 뭐 할인 차금이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이 없죠. 그래서 이자 비용 10만원, 현금 10만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밑에 그 실무에서는 기업이 사채로 조달할 총 자금이 정해지면 발행과 유통을 위해서 적절한 액면 금액의 채권을 여러 종류를 발행하게 되는데, 단순한 액면가액 100만원 채권 한 매를 발행하는 것으로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사채 발행비도 없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위와 같이 사채 발행가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100만원으로 정확하게 액면 금액과 일치한다. 따라서 사채 발행비를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현재 가치를 계산할 필요가 없죠.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그래서 현재 가치 계산하는 과정이 생략됐다. 자, 할인 발행 보면 지금 문제를 보니까 액면 이자율이 8%예요. 시장 이자율이 10%고. 자, 그리고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죠.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은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게 되면 뭐가 되죠? 할인 발행하는, 사람들이 안 살 거 아니야. 이자율 자체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문제를 보나마나 지금 여기서는 뭐 사채를 이렇게 발행했다. 그럼 이게 할인 발행 위에 예제에 이제 그 우리가 할인 발행이라고 써놨지만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으면 그냥 할인 발행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자 현가 보면 액면 이자율이 8%입니다. 그래서 8만 원에다가 이제 3년 아까 우리 계산했던 게 2.4868이었죠. 그래서 이자 현가는 10만 원이 아니라 이제 8만 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8만 원 곱하기 2.4868 하니까 19만 8,944원이 나오더라. 자, 원금의 현가 마찬가지로 0.7513 하니까 75만 1,300원. 자, 이렇게 계산을 했죠. 1,320원이 되겠지. 어찌됐든 뭐 단수가 떨어지니까. 어찌됐든 이자 때문에 지금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제 이 두 금액을 합하게 되면 사채의 발행가액은 95만 244원이다. 사채 명목가액이 100만원인데 이게 그 받는 금액이 95만 244원이 되면 얼마만큼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긴다? 49,756원만큼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기고, 그 다음에 2020년 12월 말 수정이 2020년 1월 4일 발행한 사채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라. 그럼 이제 이자 비용 계산해야 되겠죠. 자, 이자 비용은 그 밑에 삼각표 나와 있죠. 이제 삼각표를 보게 되면 2020년 1월 4일 날 아무것도 없고 12월 말에 가니까 유효이자가 95,024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실제 액면 이자는 얼마야? 8만 원이죠. 그래서 이제 삼각하는 게 15,024원이 나온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미삼각 잔액이 이제 그렇게 남고, 뭐 여러분들 삼각표 작성을 할 줄 알 거다. 그러면 이제 실제 액면 이자가 8만 원이니까 현금 나가는 거는 8만 원. 근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당초에 49,756원이었는데 1년치 삼각하니까 15,024원이 삼각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할인 발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자 비용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1월 4일 950244에다가 유효이자 얼마라 했는데 10%라 했잖아요. 그래서 950244에다가 10%에서 950224가 유효이자가 나오고 액면이자 8만원, 차금 상가격이 15,024원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표를 보면 바로바로 회계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삼각표 없이도 계산은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자, 여기까지 하고 252페이지부터는 또 쉬었다가 할증 발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